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 두 분 더 모셨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을 하다가 이제 의원으로 전환한 노동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논산 대정요양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정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주 어렵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최근에 저희 쪽에 거의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양병원이 힘들어서 이제 문 닫는 경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이제 문의가 와서 오늘 요양병원이 과연 이제 경영이 왜 어렵고 또 요양병원들이 이제 앞으로 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가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그 앞에 인사드린 노동훈 원장님은 우여곡절이 많으신데 요양병원을 오픈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014년 4월 1일에 했습니다. 14년이니까 제가 잊지 않는 날짜가 한 3개 정도가 있다면 이제 군대 입대했던 날, 네. 제대했던 날, 이제 고난의 요양병원을 시작한 날. 이 세 가지는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4년이면 그래도 거의 또 좋은 시절에는 9년 되시죠? 9년 그렇죠. 예, 9년. 아마 요양병원을 하시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폐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원장님한테 더 이렇게 좀 이 팩트에 기반해서 요양병원들이 왜 힘든지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또 모셨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하고도 거의 한 요양병원 개설할 만큼 저하고도 됐지 않나요? 한 16년도에 저희가 아마 제주도에서 처음 만났던 그쵸. 걸로. 이야, 네. 원장님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요. 정확히 요양병원 개설하고 2년 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되게 힘들어하실 때 만났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때 제주도에서 제가 넋두리를 한 2시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요양병원을 사실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우리가 개원이라는 게 자기 사실 생명과 같잖아요. 창업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접는 사람의 마음은 사실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이제 가장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하면은 접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를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호 인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다들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 고령자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는데 한 번에 간호사 선생님이 2분이나 그만두시니까 그 로테이션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근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었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대안을 저 나름대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간호 인력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모두 의원하시는 분들이 힘드는데 요양병원 당연히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 수가와 또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대정요양병원도 간호사 구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저희도 뭐 계속적으로 사실 힘든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뭐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 진짜 저희도 지금 이제 9년도 넘었는데 9년 넘게 있는 동안에 간호사 인력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실 힘들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모시기가 정말 어려운 게 진짜 그 특히나 요양병원에서는 그 현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대중요양병원도 가보면은 그 간호사 기숙사가 병원만큼 좋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또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절대 뽑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사실 또 최근 요양병원들이 경쟁이 심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찾아오신 요양병원 원장님이 2년 반 정도 하시다가 접으셨어요, 인천에서. 근데 이제 거기도 코로나 때 딱 3개월 흑자 봤대요, 2년 반 동안. 예, 딱 3개월만 흑자를 받고 2년 2개월을 이제 적자를 보시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실 적자를 계속 보다가 돈을 계속 빌리게 되잖아요. 여기도 빌리고 저기도 빌리고 결국 같이 하고 있는 페이닥터 원장님들한테도 빌리고 막 하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이제 폐업을 해서 찾아오셨는데 사실 왜 요양병원이 이렇게 그 경영이 그 이제 우리가 배드라고 하는데 차지 않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많이 차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 힘든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제가 그냥 청기누설 해버리겠습니다. 네네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4년도에 이제 노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저금리로 돈까지 빌려줬었죠.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2005년부터 그 이제 장기요양보험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했었고 2008년도인가 그때 외국 공항에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사건이 한 2건 정도 크게 보도가 되었었고,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로 묶게 되었죠. 자, 그때까지는 물론 지금도 고령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대체제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일당 정액제로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요양원은 간병이 제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등급한정위원을 할 때가 2016년, 17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는 장기요양 등급이 한 1등급, 2등급 정도, 3등급까지 있었나 제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다가 4등급, 5등급, 뭐 이제 과외등급까지 만들어지면서 또 이제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또 다른 이제 요구가 생겼고요. 그게 요즘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 돌보는 수요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재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기존에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하던 일들이 요양원 다른 쪽으로 이제 산업시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이제 그 경쟁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반면 최근에 생기는 요양원들은 아주 럭셔리한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6인실이 많이 있었죠. 요양원은 그게 또 법적으로 4인실 미만이고 시설을 좋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밀리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정부 정책 자체가 지금 이제 그 국가 예산에서 고령자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정부에서 1인당 2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요양원은 200만 원 정도, 주야간 보호는 150만 원, 집에서 돌보는 경우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요양병원보다는 이제 그런 장기요양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을 하게 된 것도 장기요양 쪽에도 이제 돌봄이잖아요. 돌봄인데 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의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범사업을 지금 4번째 시범사업 모집을 했고, 제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양병 계속 하고 싶었지만, 우리 2000년 초반에 그 존 스펜서였나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라는 책이 아마 히트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요양병원으로 오실 분들의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일당 정액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강화할 수 없다라는 점, 그다음 세 번째 간병 제도가 없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요양병이 어려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수석 원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네,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갈래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요양병원의 이제 또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셨으니까 2007년부터 사실 그 요즘에 이제 요양원들 많이 생겼죠. 제가 봤더니 작년이랑 재작년에 병원이 개원 숫자랑 이제 폐업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폐업 숫자가 많은 게 요양병원이었어요. 맞아요. 2년 연속으로 요양병원은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깔딱깔딱하는 요양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조금 사실은 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은 사실 폐업이 개원보다 많은 히스토리가 없어요. 역사에 대한민국.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거 사실 이게 우리가 폐업은 그냥 폐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버텨보다가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끝까지 하다가 막판에 하는 게 폐업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자연 폐업이 아닌 이상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요양병원이 많은 병원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180배 이하 병원은 생존이 진짜 거의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아까 말한 이제 경제 섹터 분이 이제 크게 커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노원장이 두 번째 이제 포괄수가제를 묶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의료 부분을 더 강화하고 잘 하고 싶지만 또 사실 딱 수가가 묶여 있어서 그렇죠. 더 할 수가 없는, 그 포괄수가제마저 또 사실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에 또 마지막 세 번째 간병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간병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간병인 또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요양병원이요. 그렇죠. 그게 오로지 또 요양병원 빚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 큰 세 가지 이제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원장님은 이제 처음 개원하실 때 이제 70억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앞자리가 이제 일자로 바뀌어서
제가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속으로 이제 속만 표현할 수 없지만 원장님 저는 이제 이렇게 방향 찾았습니다. 원장님도 힘내셔서 빨리 빚 갚으셔야죠 하니까 그분이 갚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10년 전만 해도 요양병원을 한 1000베드 하시는 병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사실 그 100베드 기준으로 한 5천 월 5천 정도 수익을 가지셨어요. 10년 전에. 네. 네네. 그래서 계속 늘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또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200베드 할 때 이제 벌었던 게 지금 이제 1000베드로 커졌는데 버는 돈은 똑같아요. 네. 병원은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지방에 지방에. 네. 이해가 되네. 지방은 5배, 병원은 5배가 커졌는데 네. 병상수는 버는 돈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때 작은 때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계속 뭔가 수익률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요양병 할 때는 이제 확장하고자 하는 비전이 컸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이제 본인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늘렸는지 그 유지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답을 또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대전요양병 같은 경우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최근에 또 확장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네. 저희 90배도 늘렸죠. 네. 뭐 확장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이 당연히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한 2014년 3월 그 당시 2012년도 그때 이제 검토를 할 때만 해도 뭐 BEP가 한 80베드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 그랬는데 오픈할 때쯤 되니까 BEP가 100베드다. 이제 이렇게 정도로 이제 14년 15년도는 이제 그렇게 갔던 것 같고 그게 지나니까 점점 140베드 저희가 140베드인데 140베드가 BEP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180베드 정도가 돼야지 BEP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 180베드가 돼야지 BEP가 된다는 말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뭐 경영 지표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는 이 부분이 하나가 크게 있고 다른 하나는 간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지점이 또 크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들을 어떻게든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 요양원과 경쟁하는 그런 요양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요양원이 본인 부담금과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간병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비에 대한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감수하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는 벌지만 뒤로는 까지는 결국에는 그 BEP를 맞춰내지 그러니까 BEP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결국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됐고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사실 인증제를 강화하면서 사실 서비스 기준들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서비스 기준이 높아지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함께 가지면서 BEP는 점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객의 수준은 니즈들은 올라가면서 병원도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뭔가 계속 인건비도 그렇고 올라가는데 사실 수가는 묶여 있고 그렇죠. 예, 뭔가 거기다 오히려 경쟁은 심해지니까 오히려 간병비 받을 돈도 못 받고 그게 이제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가 최근에 한 140베드 되는 병원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재무제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재무제표가 더 이상 수익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암만 해도요. 줄여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데 뭐 더 줄일 게 없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었어요. 140베드를 요양병원을 재무제표를 플러스를 만들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플러스를 만들려면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올리는 건데 수익 올릴 방법이 사실 요양병원은 병상을 다 채우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병상이라는 게 140베드면 사실 한 135베드 정도 채우면은 거의 예, 5베드 정도 항상 네. 뭔가 변동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딱 쳤을 때 135베드를 채웠는데도 딱 손익이 깔랑깔랑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줄여봐라 해서 거기도 사실 인력을 간호 인력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 인력을 막 줄이는 전략을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더 늘릴 방안도 없고 보통 우리가 의원은 어쨌든 그 비급여를 올리던 환자를 더 많이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사실 수가는 정해져 있고 가격을 건들지 못한 상태에서 또 환자를 더 데려올 병상이기 때문에 환자를 더 데려올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진짜 답답하겠다. 이게. 내년은 더 답이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본인 상한금 상한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요양병원은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병원 나오셨을 수도 있고요. 이제 올해 병원비를 지불하시고 내년에 이제 환급금을 돌려받을 때 그걸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게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잘 얘기하셨어요. 분석해 보셨으니까 수익을 더 내려면 더 벌거나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단순히 그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의 각 부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공정이 한 5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5가지 공정에 각각의 최저임금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 이 제품의 가격은 그 사람의 임금 곱하기 한 아무리 경영자가 절감을 하더라도 2~3배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 플러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뭐 식자재를 사거나 많이 쓰잖아요. 그런 비용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은 병원에 묶여 있다 보니까 수가가 평균 한 1.5% 정도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국회 공청회를 많이 갔습니다. 장기요양 기관 공청회를 많이 갔는데, 장기요양은 13, 14년 정도인가를 빼고는 매년 4.5%씩 올려주거든요. 그럼 4.5% 올려주면 그분들은 물가는 상쇄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만큼 상쇄하는 건데 요양병원 상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까 140병상의 재무제표를 보셨는데 더 뺄 게 없잖아요. 저도 의원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지출액을 쭉 봤어요. 저도 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투석을 많이 하거나 제가 진료를 많이 하면은 상쇄가 되는데, 요양병원은 최저임금 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이제 초과해버리면은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도 문제지만 내년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간호인력, 첫 번째 간호인력 구하기 힘들다 했는데, 사실 간호인력이 우리가 이제 의원들 뭐 3~4명이랑 이제 100명하고 다른 게 10만 원만 올려도 100명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매월. 그렇죠. 예, 그럼 매월 1000만 원이 사실 수익은 한정되는데 1000만 원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인력은 구하기 힘드니까 사실 뭐 10만 원이라도 더 줘야지 그나마 괜찮은 인력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 이제 또 손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근데 또 인력을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요양병원은 그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또 간병인으로 좀 마지막 이제 간병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병인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일단 간병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진짜 저희도 지금 네. 이제 늘면서 저희는 특히나 저희 병원은 뭐 6대2 간병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간병인 숫자만 지금 70~80명이 지금 있는데요. 간병인 수급 자체가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뭐 한국인 간병은 전국적으로 사실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 돼 있고, 이제 그나마 이제 대안이 됐던 게 조선족 분들이었는데, 조선족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중국으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만한 분들은 또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오시는 그런 신규 인원들은 별로 없는 상태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고려인들이시죠. 이제 뭐 그 우즈베키스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덕분에 이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복지부나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핏줄이 저희가 돼야지만 사실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있던 비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뭐 동남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비용도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이따가 저희가 뭔가 요구를 하면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원래 집이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처럼 충남에 있다가도 경상도로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고, 뭐 그 돈만 많이 주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는 게 그분들의 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간병인들을 교육시키기조차 너무 어려운 게 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이제 사실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수급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질을 올리는 거는 더 힘든 이제 그런 게 뭐 요양병원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 간병 문제는 이제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모 언론사에서 연락을 받아서 6월달에 그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그 공청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을 모아서 할 생각이고, 일단 제가 이제 그 토론자로 이제 나갈 예정에서도 지금 자료를 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요즘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뭐 좀 허드렛이라고 하면 사람 구하기 다 힘들잖아요. 심지어 식당도 그렇고 다.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조선족 분들이 많이 와서 그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줄고 있고. 있고 지금 아까 고려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책을 우리 뭐 하우스키퍼나 이런 데는 이제 동남아 얘기 나오잖아요. 필리핀이나. 그렇죠. 왜냐면 뭐 없으니까요. 인력이. 그러니까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안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 근간을 위해서 우리 시니어 늘고 제가 볼 때 누구나 다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간병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간병인 구하는 게 힘드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간병인 구하기 힘들다는 건 정말 좋은 간병인 찾는 거는 두 번째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일단 네. 구하는 거고 두 구하는 번째 거고. 이제 네. 좋은 간병인 두 번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노 원장님이 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감정비의 부담이 상당히 커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농담으로 부모님이 한 3년 5년 정도 입원하시면 아파트 한 채 날라간다고 제가 똑같이 경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평생 모아놓고 이제 다들 아프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벌어놓은 재산 다 제로로 하고 돌아가시는구나. 근데 그것도 이제 그래도 아파트라도 있으신 분은 그렇게 쓰고 간병인 하고 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거 누가 해결하냐라는 거죠. 그때 제가 확 와닿더라고요. 이제 그 비용을 자식들이 나눠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좋은 공청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뭐 시간 또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좀 그 요양병원을 이제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 환경에서도.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대요. 네. 그래서 왜 하시는가 또 봤더니 또 퇴직한 원장님들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진료 섹터에서 이제 벌어놓은 돈을 있고 요즘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100세 그렇죠, 시대로.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60세 진료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나오셔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80세, 90세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제 개원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또 요양병원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좀 그런 분들한테 그 좀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병원 이제 한 9년 10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시던가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그 인사가 제일 어렵지 않나라고 네. 생각해요. 요양병원은 지금 이제 이제 돈을 모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인사 관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개인 의원을 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직원들만 관리하셨던 원장님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원장님 100번 싸워서 몇 번 이길까요? 와, 전 뭐 한 번 이길 도 말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윤상민 대표님은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병원 개원하고 왜 계속 공부를 했을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올바른 방향, 물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최소한 고령자 의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병을 낫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원리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입사해서 퇴사하는 그 기간까지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맞습니다. 그래도 대정은 잘합니다. 제가 대정 견학을 가봤지만 거기 선생님들은 저라든지 사람들을 대하는 거를 보면은 이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은 사람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자극, 뭐 똑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양병원 쉽게 돈 벌지라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초창기에 요양병원이 모자랄 때 정부에서 소개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양병원 들어가신다면 우리 병원에서 잘할 수 있는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그런 또렷한 칼라를 가지지 못하면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그 아라메디칼의 더 오프닝이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윤성민 대표님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또 말씀해 주실 것이고 모르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 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 원장님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인지를 저는 아니까 사실
정말 스스로도 좋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강의와 책과 노력을 하셨고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원장님이 있나 할 정도로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진짜 야 이렇게까지 교육을 좀 더 좋게 해주려고 성장시키려고 이 정도까지 하시는 의사가 있나 할 정도로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걸 제가 옆에서 다 저도 봤으니까 사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참 요양병원이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아프리카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사자는 제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부나 혹은 정책이라고 봤었을 때 가장 약한 무리가 잡아먹힙니다. 저는 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대적은 아직 버티고 있는데 대적은 또렷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더 잘 해나갈 것이라고 열심히 해야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 부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2017년, 18년 이때도 이제 저한테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개원하고 싶다고 할 때도 제가 사실은 이게 예전 같은 요양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해서 뭐 지금 오픈해가지고 잘 된 친구도 있고 뭐 아닌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17년, 18년도에 들어왔던 건데요. 지금은 또 그때랑은 5, 6년 사이에 너무나 또 많이 달라져 있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뭐 병원을 오픈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병원 오픈하시는 그 병원장님들의 생각이 어디에 포커싱이 돼 있냐면은 나는 좀 시간 여유롭게 가지면서 뭐 골프나 한 번씩 치고 와가지고 그냥 한번 그 회의나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다 이렇게 이 일들이 잘 풀려갈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요양병원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기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아까 100분의 1이 안 되는 이게 그런 생각은 진짜 절대 정말 뼈를 갈아 넣는 그런 에너지를 쓰셔야 그나마 살아남을 생존이 가능한 거고 뭐 저희 대정요양병원도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저희 멤버들이 진짜 뼈를 갈아 넣는 그런 노력을 하니까 그나마 저희가 지금 버텨오고 있는 이런 건데 사실 정말 여기는 좀 전에 우리 노 원장님이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서바이벌이 진짜 딱 이렇게 직면에 있는 생존 게임이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까 저희 뭐 대화 중에도 나눴지만 올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긴 한데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지금 간당간도 저도 표면적으로 느끼는 게 저 요양병원들이 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요양병원들이 주변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물론 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냥 못 모르고 그냥 편하게 그냥 운영을 할 수 있겠다. 또는 편하게 이제 어차피 노인 환자 수는 늘어나고 그렇게 고객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런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그 요양병원을 오픈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헤쳐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지시니까 정말 뭐 우리 윤 대표님이나 노 원장님 찾아뵙고 이 현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뒤에 마음을 딱 정확하게 진짜 감당할 정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기를 간곡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야 그럼 너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린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진짜 폐업하는 두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오늘 사실 이제 폐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또 폐업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노 원장님이 그 진솔되게 쭉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원장님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아까 뼈를 갈아 녹일 정도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딱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뭐 요양병원이 힘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두 분이 너무나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주셔서요. 저는 요양병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했는 많은 원장님들 여러 명 살리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또 그 보신 원장님들은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